자, 그러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성택 관세사고요. 관세평가 수업 받게 됐고, 일단 뭐 실제로 처음 뵈는 분도 많아서 이름 쓰기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다 제 이름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할 거는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사실 저번 달이랑 저저번 달 동안 2달 동안 문제풀이를 먼저 시작했었어요. 문제풀이를 시작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싹 풀었었거든요. 보통 작년에 문제풀이를 할 때는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출 문제를 한번 싹 풀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기출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지금 이렇게 문제풀이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번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냥 문제 풀고 나중에 기출을 풀든지, 그냥 기출을 한번 다 풀고 나중에 문제를 풀든지 다 지나고 보면은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뭐 저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해봤는데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은 시킨 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원 시킨 대로 하고 있고, 기출 문제에 대한 언급도 계속 해드릴 거예요. 이번 수업을 하면서도 기출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언급을 드릴 거고, 아무래도 문제 퀄리티는 저도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를 계속 만들면서 계속 하고 있고,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문제들을 제가 계속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 문제 출제가 계속 길어지고 사례형으로 만들어지고 점점 풀기 어려워지니까 저도 문제를 만들면서 이제 점점 문제도 더 길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푸시는 건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계획을 한번 보세요. 일단 오늘부터 하는 거고, 일단 오늘 OT랑 문제풀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페이지랑 2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기출이랑 문제 유형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 관련 개요인 건데,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건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냥 하는 거고, 들으셨던 분들도 나중에 계속 쓰다 보면은 자기가 약간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계획에서는 그 6주차부터 해서 2방법부터 5방법하고 6, 7주차를 2방법, 5방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방법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방법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1방법을 조금 더 늘려서 가산요소에서 보면은 생산지원비랑 권리사용료가 매년 나오거든요. 그냥 나는 관세평가 꽈락을 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생산지원비랑 권리사용료를 진짜 엄청 잘 알아서 가면은 꽈락은 안 당해요. 하지만 좀 그렇지 않죠? 생각해보면 다 알고 가도 꽈락 받는 세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실제 지급 가격이랑 권리사용료랑 생산지원비가 가장 중요하고 세 축인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산요소를 그냥 한 주에 걸쳐서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가산요소를 2가지로 쪼개놨으니까, 그래서 6주차 동안 해서 1방법 전체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6주차 때는 그래서 1방법 전체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각 범위별로, 그때는 진짜 이렇게 그냥 문제도 풀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으로 문제를 줄여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짧게 만들어서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에 대해서 목차 달아주고 이거 다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나중에 답안 쓰라 그러면은 평가는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 규정 되게 조금 있고, 그리고 협정에서도 키워드 같은 거 조금 있고, 그거 다 정리해서 A4 용지로 정리해서 나중에 하면은 진짜 30쪽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관세법 뭐 HS 이런 거 몇백 쪽씩 막 외우잖아요. 몇백 쪽씩 외우는데 관세평가는 진짜 나중에 줄여보면은 한 3, 40쪽 되는 그런 분량 갖고 자기가 얼마나 그 멋진 답안을 만들어내냐라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걸 쓰는데 맨날 쓰는 거 똑같잖아요. 뭐 생산지원비 맨날 관세법 30조 1항 3호 쓰고 막 그런 거 쓰고 이거 그래 생산지원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는 생산지원 용역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될 거기 때문에 제외한다. 맨날 이런 거 쓰면 귀찮잖아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약간 조금씩 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얼마나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6주차 때는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가 판단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거고, 이런 거에선 어떻게 써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일단 이번 주는 첫 회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뒤에 있긴 하지만 초반에 풀라고는 안 했어요. 풀라고는 안 했고, 다음 주부터는 오시면은 7시부터 보통 한 7시부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점짜리를 드릴 때는 2개에서 3개 정도를 드릴 거고요. 10점도 진짜 긴 사례를 드릴 거예요. 긴 사례를 드려서 거의
가끔 요즘에 그런 게 있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은 한 페이지에 1번부터 6번이 다 나오는데 약간 좀 어려워졌다 하면은 한 2페이지 정도 나오죠. 2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과세평가는 미쳐갖고 10점짜리 하나도 한 페이지씩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위주로 10점짜리를 드릴 거니까 그런 거 풀려면은 좀 지금 나중 되면은 10점 풀라고 하면은 한 8분 정도 주면 풀어야 되는데 뻔처럼 잘 안 되죠. 지금 아마 풀라 그러면 한 10분, 15분씩 걸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개 드리면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시간 걸려서 쓰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50점짜리를 드리면은 50점은 40분 만에 써야죠. 그러니까 40분 정도 필요할 거니까 7시부터 오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그래서 7시 반보다는 한 40분이나 45분쯤에 시작을 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와서 문제를 좀 푸셔야지 제가 읽어보고 피드백을 해드릴 거니까 제가 작년에는 점수를 다 드렸어요. 이렇게 10점짜리 문제를 풀라고 해서 10점짜리를 풀면은 거기다가 몇 점 이렇게 써드렸었는데 그게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채점을 다 해놓고 이거를 몇 점을 줘야 되나 그게 더 오래 걸려요. 읽고 나서 이거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다 쓰고 나서 이 사람을 몇 점을 줘야 되나 하면 또 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면 상관없는데 또 아는 사람 서로 옆에 있으면은 너는 몇 점 받았냐 이렇게 보면은 나 6점 나는 몇 점 받았어 나는 5.5점 그럼 서로 기분 나쁘거든요. 봤을 때 별거 없어. 왜 내가 얘보다 못 받았지? 그럼 수업 시간 내내 저를 막 이렇게 째려봐요. 그러면 제가 민망해서 그쪽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몇 점 준 줄 알잖아요. 그럼 답안지 받은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지면은 제가 민망해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안 드릴 거예요. 점수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8점 받았다 해서 막 신나갖고 벌써 8점이야? 한 9개월 남았네? 소주 한잔 할까? 날도 추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4점, 3점 받았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한 4개월 동안 했는데 4점, 3점이 말이 되냐? 근데 저 새끼는 왜 나한테만 점수를 안 주지? 이러면서 기분 나빠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런 거 제가 점수 줄 거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이렇게 몇 개 더 쳐드리면서 이런 거 좀 이렇게 바꿔봐라 이런 거 이렇게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해드릴 거니까 점수 안 준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점수가 정말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입찰하면은 손가락으로 주듯이 한 6점 정도 될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 어쨌든 점수가 지금 의미가 없어요. 내년에 점수를 잘 받아야지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맨날 제가 10점 이렇게 써주면은 기분 좋아갖고 그러다가 내년에 떨어질 일이 없죠.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안 좋으면 그때 걔가 참 잘 좋은데 왜 나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읽고 나서 다 혹시 피드백 해드리는 게 있으면은 그걸 좀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진행 방안 보시면은 연습 문제 드릴 거고 답안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답안을 검토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10점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집 가격 10점 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산 요소까지도 10점 한번 드릴 거고 그래서 5회차 때 한번 50점을 드릴게요. 그래도 가산 요소를 끝까지는 다 안 했어도 대충 다 아니까 50점 한번 드릴 거고 5주차 50점, 6주차도 50점 그리고 7주차 때도 50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8주차 때는 쉬어갈 겸 2방법부터 5방법까지 10점짜리 몇 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2, 3, 4 뭐라 했죠? 제가 녹음한 거 보고 다시 볼 테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드릴게요. 그럼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수업 진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 드릴 거고 답안 쓰셔서 내시면은 제가 검토해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각 범위별로 내용 요약을 할 거예요. 뒤에 수업 자료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각 범위별로 진짜 내용을 진짜 줄여놨어요. 이 정도는 아무리 난 공부가 싫어도 합격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줄여놓은 거 갖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거 프린트만 모아서 공부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이것만 보면 된댔어라고 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하시면서 이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자기가 챙기고 있는 기본서가 있으면은 그 기본서를 계속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수업할 때 하는 거고 나중에 봤는데 나는 이 요약 자료가 좋다라고 하면 요약 자료만 따로 모아서 쓰시든지 그렇게 하지 상관없지만 이 요약 자료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시면서 여기다 단
단권화를 하시는 방안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드린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좀 적다 싶으면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가 단권화하고 있는 그 교재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년 시험에 갈 때는 각 과목별로 무조건 한 권씩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막 시험 당일날 아침에 가갖고 이 부분은 A책에서 보고 이 부분은 B책에서 보고 이건 C책에서 봐야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되게 무시해요. 쟤는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기에 두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년 될 때는 무조건 책 한 권씩만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세평가도 뭐 제 책을 들고 가시든지, 제 책이 근데 거의 제일 얇은 것 같아요. 제 책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얇기 때문에 두 개 합쳐도 다른 책보다 얇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얇은 책 들고 다니면서 잠깐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각 범위별로 문제 드릴 거고, 서술 포인트, 출제랑 서술 포인트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제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라 외웠어요.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시행령 17조에 대해서 무의수지 임무산 하면서 죽어라 외웠는데, 이런 걸 언제 활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연속 판매할 때 연속 판매가 발생하면은 거기서 라스트 세일이 수출 판매다라고 했으면 그런 건 어떤 사례에서 나오는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관련 문제풀이 해드릴 겁니다. 수업 활용 보시면은 제가 문제를 푸신 거를 제가 보고 나서 피드백을 드리면은 좀 반영해서 다음 문제 쓰실 때는 좀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 제가 좀 서운해요. 제가 약간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뭐 제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시험을 잘 봤었잖아요. 남들보다 좀 잘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어도 관세평가반은 제가 답안을 쓸 때 이런 쪽은 좀 이렇게 고쳐라,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봤는데 이건 도무지 이거 하나하나 고쳐서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제 모범 답안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베끼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쓰려고 자꾸 베끼려고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그런 서술 방식이 손에 있거든요. 그렇게 손에 있다 보면은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목차 잡는 거라든지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베끼는 식으로 해서 모방이 최고의 나중에 좋은 거니까 창조의 어머니 몰라요.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따라 하시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지적해 드린 거는 건방지지만 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신경 써서라도 다음에 할 때 좀 신경 써서 좀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요약해서 드리는 거는 복습을 하시고, 단권화 하실 때 더 활용하시고, 아마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 한 4, 5개월 정도 관세평가를 공부를 하셨으면은 거의 다 보신 거거든요. 웬만한 사례도 거의 다 보셨고, 제가 그렇다고 여기 내용 정리에서는 뭐 다른 사례나 뭐 이런 판례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지금 갖고 와서 이렇게 판례나 설명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차라리 문제화를 시켜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내용 정리 쪽에서는 딱히 뭐 새로운 게 없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복습할 겸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출제랑 서술 포인트 확인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맨날 회독을 했는데 그냥 딸딸딸 이렇게 외우는 거랑, 여기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공부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뭐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모든 과목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죽어라 외우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10점으로는 절대 안 나와. 아니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50점으로 만들 수가 없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보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 만약에 문제를 내면 이렇게 되면은 딱 채점하기도 좋겠구나.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평가 같은 것도 공부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회독을 하실 거잖아요. 회독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회독을 하시면은 이게 조금 더 잘 읽히고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문제에 대비해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평소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더 나을 거거든요. 나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확인해서 회독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시면은 계속 우리는 내년 시험 가기 전주까지 계속 단권화를 하시는 거예요. 단권화를 계속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어떤 과목이든지 하나의 책을 정해서 거기다가 뭐 계속 수업 때 했는데 갑자기 제가 오늘 희한한 말 하네? 라고 하면 필기 적어놨다가 그 필기를 들고 가서 반드시 자기가 본 책에다가 단권화를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수업하시면서도 계속 그 과정을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끝나고 나서 내년에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 때 보면은 하루에 답안지가 모범 답안이 이만큼씩 나오거든요. 이거를 맨날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80%는 90%는 다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다 들고 다니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90%가 있는 거면은 없는 10%에서 20%를 계속 책에다가 옮기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되면은 한 두세 달 모의고사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중에서 책에 없는 게 5%, 10%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거는 그 정도까지 했는데 갑자기 새로 나왔다? 그러면 약간 그때는 오씨 이런 걸 왜 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근데 가끔씩 또 그런 게 나올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공부할 때 보면은 특히 무역실무 같은 게 그런 게 많은데 보다가 왜 이런 걸 내? 제가 모의고사 잘 못 받겠죠. 그거를 한 3점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와서 뭐 이런 걸 내? 감 떨어지셨네. 이렇게 건방지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딱 집에 와서 그때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건방지게 그랬었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갖고 있는 책이랑 자기가 어디서 들었다든지 모의고사에서 풀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 책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물론 책 쓴 사람이 책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만 그거는 일부인 거고 자기가 몇 개월 동안 그 책을 보면서 계속 단권화를 하잖아요. 단권화를 하면은 나중에 책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뭐 책을 이렇게 넘길 때 여러 번 넘길 필요도 없어. 한 10번 안 넘기고 한 번 했다가 요쪽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단권화하는 책에 대한 이해도가 빠삭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자기가 몇 개월 동안 본 책인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이 책의 몇 번째 페이지 뭐 쪽수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어느 부분에 있는 거를 못 찾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책을 마스터한 게 아니죠. 책을 자기 책인데도 자기가 잘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 있는 건 아니죠. 뭐 그쵸. 평일에 수업은 처음 해봐서 좀 낯서네요. 저 항상 주말에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해지고 수업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단권화하고 있는 책을 항상 신경 써서 계속 단권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곳으로 메일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학원 홈페이지에도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질문 게시판으로 질문을 하시고 제가 까먹어서 2, 3일 동안 안 들어가서 답장을 못 하죠. 그럼 학원 홈페이지에서 여기로 메일을 보냅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서 답변을 해드리고 저한테 혹시라도 메일이나 뭐 홈페이지든지 뭐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제가 수업할 때보다 답변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물어보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바로 막 진짜 빠를 때는 막 1시간 안에 답변해 드릴 때도 있어요. 대충 딱 보고 시간이 딱 맞고 딱 봤는데 이거는 바로 답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드리고요. 아니면 제가 바빠서 못 보면은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보고 나서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딱 봤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제가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거든요. 보통 아무리 길어도 3일, 2, 3일 정도? 2, 3일 정도 2, 3의 영업일이 넘어서 답변을 해드렸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넘은 거면은 제가 그 사이에 술 먹고 며칠 뻗어 있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항상 2, 3 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끝나고 뭐 집 가까우신 분들은 집에 걸어가실 분들은 막차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세평가 문제 유형이랑 기출 분석을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제가 문제 유형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과연 나 따위가 정리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 뻔하죠. 뭐 대분류 보시면은 항상 서술형 아니면 사례형이에요. 뭐 문제 내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 논술이기 때문에 서술 아니면은 사례형으로 나오는 건데 그 서술형도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냥 딱 이랬어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은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쵸? 그래서 그게 가장 처음이에요. 그래서 쟁점 사항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단순 서술을 요구하는 것이 그냥 서술형에서도 가장 쉬운 형태의 서술형 문제거든요. 거의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주관식 문제 수준이죠. 근데 그렇게도 나왔었고 심지어 지금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쓸 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내주는데 쓸 게 엄청 많은 거를 10점으로 줘놓고 이거에 대해 써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50점에서 물음의 하나로 나오거든요. 50점이 요즘 대세가 50점 문제 대세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면 여기서 수입국 I의 누가 수출국 X 수입국 I는 뭐 수입국의 I는 뭐 A국의 이사의 한국 자회사로서 막 이런 거 있죠. 이사의 뭐 한국 자회사로서 뭐 무슨 계약을 맺고 무슨 물품을 수입한다. 거래 내용은 아래 사실과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대해 답하시오라고 해놓고 1, 2 보통 요즘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통 1번이나 2번 물음이 요즘에 이런 단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서술형이 이젠 뭐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그래도 50점의 일부라든지 아니면은 엄청 긴 문제 여러 개 주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너무 많이 쓰면은 인쇄할 때 종이값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봤을 때 문제 조금 더 길어지면은 7페이지가 8페이지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짧게 주면서 엄청 긴 거 권리 사용료 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끝도 없죠. 시행령 19조를 다 쓰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쓰라라는 뭐 그런 식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그거 쓰는 사람들은 죽어나죠. 그렇게 막 엄청 긴 거를 얼마나 잘 함축해서 쓰는지를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그래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서술형을 보시면은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 거래 상황을 제시하고 나서 쟁점 관련 규정을 언급해서 서술을 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어떤 거냐면은 2016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사후 귀속 이익에 대해서 막 엄청 설명하면서 사후 귀속 이익은 어떤 건데 사후 귀속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에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에 뭐 과세가액 결정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가격 조정 약관에 대해서 막 엄청 막 장황하게 설명하더니 그냥 가격 조정 약관에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뭐 수입자 I가 무슨 물품을 수입했는데 무슨 시세랑 현저한 차이가 났었다라고 하면서 아래다가 막 표를 막 주고 막 여러 가지 막 거래 상황을 주면서 엄청 사례형처럼 만들어 놓더니 진짜 아래 가서 물음 가서 보면은 그냥 세관장 합리적 의심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사례에서는 세관장 합리적 의심 사유에 해당해서 3방법에 따라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긴 사례 줘놓고 물음에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 의심 대상 사유 그냥 시행령 쓰라는 거죠. 그거 쓰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3방법 적용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러면 위에 사례가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좀 어렵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 단순 서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 유형이 약간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서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래 상황을 주는데 거래 상황 주면서 거기서 뭐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그냥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주면서 상기 내용에 대해서 평가 판단하시오. 라고 하면은 거기서 결국에는 관련 규정을 서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서 어떤 것을 서술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이제 쟁점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쟁점 파악을 해서 잘 써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앞에 위에 두 개는 뭐에 대해 딱 써라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만 쓰면 끝나는 건데 이거 두 개는 이 마지막 유형은 이제 뭔가 거래 상황을 주면서 단순 규정을 서술을 하는 건데 어떤 것을 서술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 서술형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례형 문제를 보시면은 거래 상황이랑 쟁점 비용에 대한 단순 판단을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로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엄청 간단한 사례가 나오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평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통 사례형 문제에서 판단을 하라라고 하면은 보통 일단
판단을 하라는 거는 무조건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세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가격을 결정하라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두 가지 포인트는 거래 상황을 거래 상황에 대한 검토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세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방법에서는 우리가 보통 관세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일방법부터 이렇게 6방법이 있지만, 뭐 이거는 대체 평가 방법은 그냥 나중이라고 하고 보면은, 일단 일방법이 거의 문제가 100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방법에서 거의 70점, 80점 정도 나오죠. 7, 80점 정도 나오고, 많을 때는 90점 정도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결국에 이거는 일방법 적용 요건을 갖췄냐, 일방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 일방법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대충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 이제가 아니죠. 앞으로 뭐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감이 와요. 문제를 보면은, 아, 이거는 평가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일방법으로 하는 거겠구나라는 거는 대충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 대체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대충 봐도 일방법을 적용해서 과세가격을 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올 건데, 그럼 결국에 일방법 그런 느낌을 봤을 때 일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하는 거는 상황 검토를 했을 때 일방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냐라는 건데, 거의 다 일단 대충 생각했을 때 충족하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읽어서 결국에 일방법에 따라서 과세가격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과세 여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과세 여부 판단을 해주는데, 과세 여부 판단할 때 일단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과세냐 비과세냐라고 나와야 될 거고, 과세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 집 가격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가산 요소로서 과세를 할 거냐, 이걸 놓고 따져야 되는 거고, 만약 비과세다라고 하면 비과세 될 만한 거는 일방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죠.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 활동에 따른 비용이냐, 아니면은 이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제되는 공제 요소에 해당하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쟁점 비용,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검토를 해서, 주어진 상황을 검토할 때는 일단 일방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를 대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방법에 따라서 과세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적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다라는 식으로 나와야지, 이 중에 하나라도 적용 요건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봤을 이걸 자기가 검토를 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일방법 적용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써놓고 나중에 과세 가격 구할 때는 실제 집 가격, 이거 물품 대가라서 실제 집 가격이다 써놓고, 이거는 가산 요소다라고 해놓고 이거 두 개 합쳐서 거래 가격이고 이것을 과세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써놓고 나와서 막 옆 친구한테 물어봐요. 105만 원? 오케이. 105만 원. 딱 했는데 여기서 막 이상한 거 쓰는 거예요. 막 적용 요건 충족 못함이라고 써놓고, 근데 결국에 뭐 자료가 없으니까 일방법에 따라서 하겠다. 뭐 앞뒤가 안 맞거든요. 결국에 평가는 저도 채점할 때 그렇고 항상 사례형 문제면은 맨 뒤에 가서 저는 그래요. 답을 봐요. 답을 보고 숫자를 맞춰본 다음에 숫자가 맞나라는 걸 보고 나서 숫자가 맞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거 숫자가 맞는 걸 숫자가 맞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평가 판단이 하나하나 다 맞았는가,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반대 숫자가 일단 틀리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하겠죠. 다르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숫자가 다르다. 그럼 일단 나랑 다른 사람은 제 적이죠. 맞죠? 그 사람이 맞으면 내가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뭔가 좀 어디서 틀렸지? 분명히 어디선가 틀렸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답을 맞추는 건데, 그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나오는 게 사례형 문제인 건데,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일단 되게 단순한 사례들. 보통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 이런 단순 사례가 가장 단순한 사례형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둘 이상의 개별 거래 상황에 대한 개별 거래 상황, 그리고 쟁점 비용에 대한 판단 요구를 하는 거는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이젠 이렇게 내는 것도 너무 식상하고 너무 쉬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요 정도 줘놓고 다음 거래 상황에 대해서 각각 판단하시오.
다음 거래 상황이 각각 일반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라는 식으로 낸다든지 아니면은 창고 보관료에 대해서 지침에서도 4가지로 보통 쪼개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창고 보관료 한 2개 쪼개놓고 그리고 아래다가 채선료랑 지체료, 채선료랑 조출료 이렇게 쪼개놔서 비용 4개 줘놓고 각각 판단해라 라고 해놓으면 깔끔하죠. 2.5점씩 딱 주면은 딱 맞으면 2.5점, 틀리면은 점수 깎고 약간 맞았는데 내용이 부실해? 그러면은 점수 한 1.5점, 뭐 2점 아니면 기분 나쁘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주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보통 채점을 잘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쪼개면서 그렇게 쪼개다 보니까 문제가 좀 길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내년에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3번째 보시면은 주류상의 개별 거래 상황이랑 뭐 쟁점 비용에 대한 판단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 검토 후 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산출.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사례나 개별 쟁점 비용이 아니라 보통 이런 거는 50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10점짜리에서도 요즘에 이런 기출문제 좀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이런 거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표 이렇게 막 줘놓고 쟁점 비용 여러 개 줘놓은 다음에 과세가격 구하라. 거의 막 이것만 놓고 보면은 문제 이렇게 줘놓고 여기다가 1번은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1차에서 나올 법한 그런 객관식 문제처럼 해놓고 서술형으로 풀어라 라는 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뭐 매년 하나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3년에 한 2개 정도씩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줘놓고 일방법으로 과세가격 구하라 라는 거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째는 그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냥 2방법 이하, 1방법이 아니라 2방법 이하를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보통 대체평가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대체평가 방법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대체평가 방법 문제가 나오는 거는 대체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1방법이 안 돼서 하는 거잖아요. 1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2방법 이하를 적용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 1방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어떤 물품을 팔았고 그 이면에 어떤 거래 상황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사례를 처음부터 줘놓고 1방법을 배제시키고 나서 2방법 이하를 적용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풀게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고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아예 문제에서 처음에 줘요. 특수관계자한테 물품을 구매했는데 세관이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특수관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1방법을 배제했고 33조에 따라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1방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평가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보통 2가지로 쪼개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하라라고 했으면 1방법부터 다 검토한 다음에 하나씩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1방법이 안 된다라고만 나왔으면은 그때는 아무리 거기에 국내 판매 가격과 관련된 자료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1방법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서 대체평가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라고만 해놓고 이 경우 과세 가격을 구하라라고 문제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아래 자료를 보면은 국내 판매 가격 자료를 주면서 보자마자 너무 4방법으로 막 뛰어가고 싶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이런 거 풀 때도 항상 준비 운동 해야 되죠. 2, 3방법 되는지 안 되는지 언급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 막 앞에다가 막 먹을 거 막 맛있는 거 잔뜩 풀어놓고 이렇게 다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항상 원칙을 잘 생각하면서 푸시면 돼요. 1방법 문제는 1방법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건 하나하나씩 다 검토한 다음에 풀면 되는 거고 대체평가 방법이 라고 하면은 1방법 적용 가능한지 다시 한번 보고 1방법 안 될 때는 2방법부터 되는지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혼합형이죠. 그러니까 서술형이랑 사례형이 혼합돼 있는 거고요. 요즘에 이런 것도 10점에서도 많이 나오고 50점은 그냥 거의 다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50점은 그냥 요즘에는 옛날에는 초반에는 그냥 짧은 사례 하나 줘놓고 50점으로 풀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조금 그냥 긴달한 사례 주면서 다음 사례에 대해서 평가 판단하시오. 다음 사례에 대해서 과세가격 결정 방법 검토하고 과세가격 산출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요즘 50점은 그냥 다 혼합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음을 다 쪼개놓고 1번, 2번 물음에 대해서는 단순 서술형으로 엄청 길게
쓰라고 내놓고 그다음에 3번, 4번 물음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 가격 거래 상황 검토하라고 몇 개 찝어서 내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쟁점 비용 내놓고 그리고 과세 가격 산출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혼합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10점에서도 거의 혼합형이 그래도 많이 나오고 10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기출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요즘 10점에서도 다 물음을 쪼개놔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10점에서도 혼합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결 방안을 제가 처음에는 각 유형별로 막 쪼개서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해결 방안은 쟁점 파악을 잘해서 판단을 잘한 다음에 목차를 잘 짜서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되게 쉽고 이거를 뭐 문제 유형별로 막 나눠서 막 저도 막 처음에 막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막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막 이런 걸 막 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 완전 의미 없는 짓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문제는 다 똑같고 그냥 잘 보고 쟁점 파악 잘해서 쟁점 파악 잘하고 판단 잘해서 목차 잘 구성해서 그냥 이쁘게 답안 쓰면은 되는 거니까 막 쓰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사기꾼 같더라고요. 제가 약간 하다 보니까 사기꾼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없앴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 와서 기출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 원래 최근 5년치만 하려다가 그래도 요즘 문제의 형태랑 가장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기 시작한 게 2014년이거든요. 제가 2013년 이전에는 거의 요즘 문제랑은 거의 관련이 없어요. 요즘 문제랑은 뭐 거의 관련 없고 특히 50점 기준으로 한 거예요. 50점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도 문제 50점 문제 거의 요즘 10점짜리 문제만도 못해요. 10점짜리 문제의 그 길이만도 안 되거든요. 근데 2014년부터 문제가 좀 길어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좀 봤는데 한번 보시면은 일단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하나씩 다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유형인지 보통 그냥 사례냐 혼합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서술이냐 이렇게 세 개로 쪼개놨고 그냥 주요 쟁점 같은 것도 보면서 그냥 써놨고요. 난이도는 그냥 순전히 제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뭐 이거에 대해서 각각 몇 점 받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느낌이에요.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라고 이거를 시험장에서 만났으면은 어땠을까? 이게 어려웠을까? 막 그렇게 하면서 뭐 상, 중상, 중하, 하 막 이렇게 5단계로 해놨는데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건 그냥 진짜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출 문제를 한 번씩 보셨다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 아예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있나요? 어쨌든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기출문제 해놓고 보시면 되고 뭐 기출문제가 모아진 게 없다라고 하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2014년 1번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쟁점 비용이 한 대여섯 개가 나왔어요. 쟁점 비용이 한 대여섯 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아래 인보이스 내용 나왔고 요즘 사례가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게 거의 시작이었다. 2014년 50점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서 권리 사용료에 대한 거 검토하라 했었고 그리고 생산 지원비도 나왔고 그리고 광고비가 나왔었는데 이때가 광고비가 2번 연속으로 나왔어요. 하나 광고비는 과세고 하나 광고비는 비과세되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올해도 그랬죠. 올해도 10점짜리에서 광고비 2개 줘놓고 광고비 관련돼서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 이런 식으로 나오게 했었는데 그 당시부터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왔었던 거고 검사비랑 검사랑 할인이랑 결합된 문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검사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깎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했는데 검사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식으로 나와서 이때부터 관세평가 갖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 난이도 보면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상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또 막 어렵진 않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에 비하면 조금 막 엄청 길진 않아요. 엄청 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봤으면은 제가 2014년도 문제가 나오고 나서 2014년 겨울에 수업을 하고 있으면은 와 올해 진짜 졸라 어렵습니다 하면서 막 네 각오하세요 막 이렇게 막 했을 텐데 지금 보면 2014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막 완전 쉬운 건 아니라서 중상 정도 해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일괄거래와 관련된 거였는데 한 문제도 보면 한 4-5줄밖에 안 돼요. 한 3-4줄 정도 되는 그런 문제였었고 그냥 판매자랑 구매자가 물품 뭐뭐에 대해서 단가로 안 하고 전체 가격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랑 가격 배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냥 뭐 사례 주는 척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쉽죠? 그냥 뭐 인정해 줄 수 있다.
왜? 품목 분류 목적만으로 거래가격 부인해서는 안 되니까. 그거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격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동종 동질이나 유사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참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GA, AP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쓰면은 분량이 엄청 안 나왔을 거예요. 당황했을 텐데 그럼 뭐 거기다가 자기가 아는 거 조금 더 합쳐 쓴다든지 어쨌든 이런 문제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쓰고 나서 보면은 뭔가 좀 부족해. 근데 난 더 알아. 근데 문제에서 안 물어본 것 같아. 써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막 손에 불이 나도록 써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요즘에 많이 쓰라고 하는 문제가 약간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씨 빨리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쉬웠으니까 난이도 하 기분 좋게 주고 문제 3번은 임차 수입 물품이었거든요. 임차 수입 물품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임차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 해당 물품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고시규정 관련해서 서술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엔 너무 짧다라고 하면은 임차 수입 물품이 왜 일반법이 배제되는지 부터 시작해서 일반법이 배제되면은 대체평가 방법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대체평가 방법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3방법에서 뭐 찾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임차 수입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종 동질이나 유사 물품 있으면은 찾아서 하면 되는 거고 국내에서 판매를 했다. 임차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면은 나쁜 놈이죠. 임차해서 그렇지만 동종 동질이나 유사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방법은 자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못한다라고 하면 6방법 와서 신축적 적용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 고시규정 그때 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고시에 있으니까 그런 거 서술을 하면은 되는 문제였고요. 뭐 사실 물어본 건 되게 쉬웠는데 지금이야 뭐 난 다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내년쯤 가서 보면은 대체평가 방법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세평가 이거 얼마 된다고 여기서 갑자기 대체평가 방법 필요 없어. 난 1방법 신이야 라고 막 갑자기 막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1방법 마스터했기 때문에 대체평가 방법 없어도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이러다 갑자기 4방법에서 50점 나오면은 갑자기 먹은 거 토할 수도 있죠. 점심 먹고 시험 보다가 갑자기 막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너무 안 좋은 일을 겪는다거나 그러면은 막 헛구역질 나오고 토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문제 1번에서 4방법 나왔어요. 어우씨 4방법 대체평가 방법 준비 안 했는데 왜 하면 갑자기 여기 내 쫓아주세요. 4교시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평가 방법 놓치시면 안 돼요. 6방법도 놓치시면 안 돼요. 심지어 17년도에 결국에는 6방법 가서 과세가격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거의 관세평가의 전 범위를 다 아울러서 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렵고 변별력 딱 나니까 전 범위를 다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평가 방법 놓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난이도는 중정도로 봤고요. 문제 4번은 4방법인데 4방법에서도 되게 쉬웠어요. 되게 쉬운 게 뭐였냐면은 납세자가 제시한 비율은 44%고 동종 동류 비율은 40%였다. 그럼 이때 어떤 비율을 써야 되냐? 이런 문제를 냈거든요. 우습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걸래? 거기 옆에다 신나게 40% 끝 이렇게 쓰고 나와도 3점은 줘야 돼요. 솔직히 답이 맞잖아요. 근데 뭐 그런 문제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유 및 일반 경비는 뭐냐부터 시작하고 당연히 이런 거 쓰려면 당연히 관세법 33조부터 써야겠죠. 관세법 33조부터 쓰면서 그중에서 33조 1항 2호를 조금 중점적으로 쓰고 그것과 관련된 협정 내용도 좀 갖다 써주고 맞죠? 그런 식으로 막 써주면서 막 동종 동류 물품은 뭐냐 막 이런 거 막 쓰고 그렇게 해서 10점 간신히 채우고 그 다음에 결국에 40%로 한다. 왜? 왜냐면 동종 동류 비율 기준으로 해서 동종 동류 비율의 110% 이하면은 납세자가 제출해서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된 회계 보고서에 근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40% 44%면은 44%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쉬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 줬습니다. 하 줬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시면은 개소세 관련된 내용이 개소세 적용 대상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출문제를 보셨던 분들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 대충 뭔지 아실 거예요. 대충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은 어떤 물품이
갑자기 개소세 대상으로 적용이 됐어요. 개소세 대상으로 적용이 돼갖고 이거 개소세는 보통 특정 금액 이상으로 물품이 수입되면은 개소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개소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국내에서 물품 판매하는 소매 가격이 팍 올라가 버리죠. 팍 올라가 버리면은 안 팔릴까봐 판매자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야 490만 원으로 깎아줄게. 그럼 개소세 안 내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외에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럴 때 할인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라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거기서 인하해줬는데 인하해줘서 가격을 인하하기로 재합의를 했는데 그런 재합의 과정에서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있냐? 가격 깎아주면서 처분 또는 생유 제한도 없고 그 외에 구매자가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의무사항도 없고 그리고 깎아주는 대신에 나중에 팔고 나서 너 나한테 얼마 줘 라는 사후 기속 이익도 없고 갑자기 우리 둘이 뭐 사돈이 됐다든지 막 친해져서 특수관계가 돼갖고 깎아줬다든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쓰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거 갖고 또 뭐 좀 왜냐면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이 없는 내용을 갑자기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거를 자기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거래가격 배제 사유 신나게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쓸만한 데가 없죠. 신나게 공부했는데 과세법 30조 사망에 대해서 신나게 공부했는데 이때 시험 가서 여기서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안 쓰면은 그 다음에 썼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조금 낯설는 문제인 거고 이것도 약간 지금도 거래가격 배제 사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 보고 안 되지 할인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상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엑스워크로 계약됐을 때 창고 보관료 뭐 운임 같은 거인데 과세 가격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단순한 문제였어서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단순 사례형 문제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형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단순 사례형 문제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 와서 보시면은 2015년은 오히려 50점이 더 쉬웠어요. 오히려 2014년보다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사례연구 8.2를 그대로 갖다 낸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좀 되게 쉬웠고 그냥 사례 길게 줘놓고 과세 가격 검토하라. 일방법 적용 요건 검토하고 과세 가격 검토하라. 결국 일방법 적용 요건 충족하는지 보고 과세 가격 결정 방법 검토하고 과세 가격 구하라 라고 해놓고 숫자는 안 줬죠. 그냥 뭐 국내 판매 가격이 몇 프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숫자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있는 자료가 없구나 라고 해서 배제하고 그런 실수도 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였었는데 50점 중에서 좀 되게 쉬웠어요. 되게 쉬워서 그냥 중하 정도. 하지만 50점은 아무리 쉽게 줘도 다들 힘들죠. 그러니까 중하. 이건 하는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번은 이제 혼합형이라서 4방법인데 사례 줘놓고 단위 가격, 단위 과세 가격 산출해라 라고 해놓고 첫 번째 물음에서는 국내 판매 단위 가격에 요건을 써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와 관계없이 그냥 관련 규정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례 참조해서 단위 가격, 국내 판매 단위 가격, 국내 판매 단위 가격까지만 구하는 거거든요. 과세 가격까지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왜냐하면 과세 가격 구하라 라고 하면은 국내 판매 단위 가격 구해서 거기서 수량 기초로 해서 국내 판매 가격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 경비 빼고 운임 등 빼고 그 다음에 조세 기타 공과금까지 다 빼서 과세 가격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번에서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몰드를 무상으로 공급해서 생산 지원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생산 지원 관련돼서 되게 짧은 사례였어요. 되게 짧은 사례였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보세구역에서 BL 양수도 거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가격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BL 양수도에서 판매한 가격이 있을 때 어떤 것을 과세 가격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BL 양수도 된 거래 가격을 인정해 줄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런 거 뭐 과세평가 배우면은 첫날 수출 판매 배우면 첫 해 거의 배우죠. 첫 회차 때, 첫 회차나 아니면 둘째 회차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였던 거고 네, 문제 5번도 그냥 단순 서술인데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검토 방법에 대해 써라 라고 나왔었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됐죠. 잔인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근데 여기서도 단순하게 그때 어떻게 냈냐면은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쓰면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약간 이때부터 그런 문제를 좀 내기가 민망하셨는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다국적 기업 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앞에다 막 서두를 깔아요. 그런 식으로 막 말을 깔면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그거 쓰라는 건데 앞에다가 좀 몇 줄 더 깔았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권리 사용료, 과세 요건, 과세 여부 뭐 쓰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사례 줘놓고 이건 진짜 사례도 막 엄청 간단하게 줘놓고 과세 요건 쓰고 그다음에 과세할 건지 써라 라는 건데 사례가 엄청 간단했어요. 그냥 과세하는 거 상표권인가 뭐 상표권인가 특허권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뭐 문장 형태로 준 사례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뭐에 대해서 지급 어떻게 지급 뭐 체화됨 아예 딱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서는 이제 특수관계와 관련돼서 50점이 나왔었는데 50점 문제가 혼합이거든요. 혼합인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좀 지금이랑 문제가 계속 약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 2번은 거의 문제랑 사례랑 관계없이 그냥 관련 규정 쓰라라고 하는데 이때는 관련 규정을 진짜 많이 쓰라고 했었어요. 보세요. 과세가격 결정 원칙, 실제 지급 가격, 공제 요소, 거래 가격 배제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첫 번째 물음이었거든요. 한 10점인가 줘놓고 미쳤죠? 이렇게 가산 요소까지 쓰라 했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10점인가 15점 줬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물음에서는 거래상황 검토법 쓰라고 했었거든요. 거래상황 검토법 시행령 19조에 있는 고시 제19조에 있는 거래상황 검토법에 대해 쓰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이랑 3번 물음부터가 이제 사례와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사례도 겁나 길었어요. 한 페이지가 넘어갔었거든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사례가 이때 처음 나왔었는데 그래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처음에 당황했을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이거 사례 안 읽고도 풀 수 있었던 게 꽤 많은 포션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진짜 겁나 길었어요. 문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두 페이지 넘어가는 문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좀 그래도 쉽지는 않았던 문제라서 중상 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게 그겁니다. 그냥 단순 서술인데 합리적 의심이랑 3방법에 대해서 그냥 적용 요건 쓰라라는 건데 막 주저리 앞에다 막 써놨어요. 막 표 같은 것도 막 줘놓고 막 주저리 막 써놓고 막 그래서 되게 사례형 문제처럼 만들어 놓고 단순 서술 문제를 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4방법 관련해서 4방법 규정 쓰라 그랬고 그다음에 과세 가격 산정하는 사례형 문제. 이거는 단위 가격 구해서 과세 가격까지 다 구하는 그런 문제였고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수리해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그런 사례형 문제였었는데 이것도 역시 가격 요소 구하는 거 그리고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물어봤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뭐 1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1방법 안 되고 고시 규정인데 왜 1방법 그럼 고시 규정이 왜 있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1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그랬던 문제였고 약간 사례형 문제였고 그다음에 5번 문제도 그냥 단순 서술이었어요. 사후기 소기익이랑 그냥 가격 조정 약관에 대해서 막 설명하라라고 쓰고 싶은데 그냥 문제는 좀 길게 나왔었어요. 문제는 한 10줄 좀 넘게 나왔었던 건데 그냥 대충 보면은 단순 서술이구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문제 6번에서는 이제 표 줘놓고 이제 평가 판단하는 거, 표 줘놓고 과세 가격 구하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나왔던 거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약간 되게 비슷한 문제 형태로서 처음 나왔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16년 제가 봤던 해였습니다. 제가 봤던 해였고 별로 안 어려웠어요. 저는 2017년 문제를 보시면은 2017년 문제가 옆에 대충 보시면 진짜 어려웠어요. 2017년은 1번부터 되게 어려웠어요. 1번이 아이폰이 아니라 휴대폰 그 수리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름도 어려워요. 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중고 물품인데 그걸 또 수리를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더럽죠? 그러니까 좀 새 걸로 해주지 뭘 자꾸 뭐 남이 고장낸 그거를 고쳐서 중고를 또 갖고 와서 또 남의 핸드폰을 또 고쳐주려고 그렇게도 왜 이렇게 수입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찌그러진 것도 막 쓰고 있는데 손에 가시 박혀서 손가락 잘리면은 수업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1방법부터 6방법 다 검토하라라는 문제였었거든요. 문제도 겁나 길고 대충 읽으면은 이런 건 좀 줄 때 당사자라도 좀 읽기 편하게 줘야 되는데 텔레콤 BV, 텔레콤 3, 텔레콤 뭐
진짜 졸라 짜증났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럴 때는 옆에다가 막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그렇게 나오면은 풀 때도 좀 잘 암호화시켜서 막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나중에 수업하시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뭐 구매 수수료랑 뭐 포장비랑 그리고 공제 요소 짧은 사례 줘놓고 여기선 처음으로 관세액까지 구하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신나게 약간 사람이 습관이 들어져 있어서 그냥 과세가격 구하면은 습관처럼 끝을 써요. 관세액 구하라고 했으면은 관세액을 구해야지 거기서 최소한 그게 있어야지 1점 아니면 2점 많으면 2.5점, 3점까지도 거의 배점이 돼 있는데 과세가격 신나게 구해놓고 과세가격 구했으면 알아서 관세를 곱하면 관세 나오는데 뭐 이런 거까지 물어봐라고 그냥 넘어가면은 돈이 떨어져 있는데 안 줍는 거죠. 빌 게이츠 정도 되면은 돈 이렇게 주술라고 허리 숙이는 순간에 다른 거 생각하는 게 더 돈이 되기 때문에 안 주면 되지만 그런 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 쓸 시간에 관세 그거 숫자 좀 쓸 시간에 난 다른 문제 풀겠어 라고 하는 그렇게 어쨌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쓰려면은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관세액 산출하는 거까지 나왔었고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수입항 채선료였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수입항 채선료는 돈을 추가적으로 냈어도 가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본선화역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채선료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풀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오히려 쓸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문제 4번은 이제 단순 서술인데 미안했나 봐요. 막 문제 너무 길게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권리사용료 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짧게 줘놓고 쓸 거 엄청 많게 준 약간 잔인한 겁니다. 이렇게 되게 쉽게 준 척하면서 쓸 거 엄청 많이 주는 그런 문제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 가격 그냥 단순 산출하는 그런 문제니까 숫자 잘 세면서 국내 판매 가격 산출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문제 6번에서는 국제 마케팅비가 어떻게 상표권 사용료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써라라는 문제였거든요. 문제 6번 중에서 가장 길었죠. 거의 역대 관세사 문제 전 과목 통틀어서 6점 문제 중에 제일 길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거의 다른 과목의 50점보다도 길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난이도가 상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2017년에는 상이 2개예요. 처음과 끝이 다 어려웠었거든요. 상상.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고 합격자들도 되게 평가 점수가 낮았던 그런 해였는데 이런 해여도 그래도 한 60점은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합격을 해봐서 그때는 이미 합격해서 시험 안 봤었는데 제가 봤으면 저는 한 65점, 70점 맞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어쩔 건데. 볼 일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놓으면 돼요. 나중 되면은 별거 없어요. 다 보면서 아 이때 내가 봤으면 내가 관세평가 엄청 잘 봐서 합격했을 텐데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2018년도 작년 거 보시면은 일단 1번에서는 혼합형 문제였었는데 이것도 혼합형 문제였었는데 사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사례연구 3.1에 있는 그 자동차 갖고 오는 그 지침 있잖아요. 사례연구 3.1 기억나시죠?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독점 유통계약을 맺어서 자동차를 갖고 와서 사례 첫 번째는 그거인 거고 두 번째로는 렌트카 수입하는 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행자가 직접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중에서도 독점 유통 계약을 맺어서 수입하는 그 사례와 관련된 것만 냈던 거고 거기다가 살 몇 개 붙여서 냈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했던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독점 유통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수량 할인 검사비 여기서도 수량 할인이랑 검사비 약간 엮어서 내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쉽진 않았었어요. 쉽진 않았고 중상 정도 난이도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 2번에서는 그냥 단순 사례형 생산지원비 사례였었는데 여기서 총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총 수입하고 막 수출하는 그런 내용에서 생산지원비 문제가 나왔었고 네, 문제 3번에서는 이것도 표 줘놓고 일방법에 따라서 과세가격 구하라라는 그런 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표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내년에도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쟁점 비용이 워낙 많거든요. 10점인데 쟁점 비용이 한 대여섯 개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너무 막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도 그걸 다 쓰다 보면은 분량이 너무 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분량 조절 잘 하면서 문제 쓸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좀 중요한 거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4번에서는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이랑 개당 과세 가격 구하는 문제. 4방법에서는 개당 과세 가격 구하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문제 풀어놓고 뭔가 찝찝해. 왜 단위 과세 가격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 수량을 안 주기 때문에 안 헷갈리는데 막 좀 본인이 약간 찝찝해서 뭐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5번에서는 창고료, 조출료, 채선료 사례 4개 줘놓고 각 쟁점 비용별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과세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는 어떠한 가격 요소로서 과세가 되거나 비과세가 된다거나 그런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과세다, 비과세다. 나는 이렇게만 쓰면은 안 돼요. 과세면은 왜 과세인 건지, 실제 지급 가격으로 과세가 되는 건지, 실제 지급 가격에서도 간접 지급 물품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지급액으로서 과세가 되는 건지, 가산 요소로서 어떤 가산 요소로서 과세가 되는 건지 다 명확하게 가격 요소 다 언급해 주시면서 써 주셔야 되는 거고,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라는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실제 지급 가격에도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구매자 자기계산 소용 활동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법정 가산 요소에도 해당하지 않고 판매자 이익도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 자기계산 소용 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비과세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하시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6번은 권리사용료 계약이랑 생산지원비, 권리사용 계약이랑 생산지원비 관련해서, 이거 권리사용 계약이랑 생산지원비가 엮여있다라는 거는 사례연구 8.1, 사례연구 8.2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이걸 보고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사례연구 8.1이랑 8.2를 소리내서 읽으시고 주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또 파견 직원 급여를 수입자가 지급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가 나와서 그렇게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사용이랑 생산지원비 엮여 있는 거는 많이 봤지만 파견 직원 급여를 구매자가 지급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상 그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헷갈렸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문제 와서 보시면 역시 50점에서는 혼합형 문제가 나왔고 좀 되게 문제 좋았었어요. 일괄거래 같은 것도 엮으면서 생산지원 엮었고 포장비도 겪었고 그리고 검사비 그리고 운임 그리고 공제 요소까지 다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번도 역시 4방법 요건 쓰라 그랬고 그러고 나서 과세가격 산정하라 라는 사례형 문제가 나왔었던 사례랑 그 서술형 문제 2개 다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쓰라 그러고 사례 2개 줘놓고 이거 일방법 적용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거 물어봤던 문제였고요. 결국에 혼합형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그냥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서술하라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단순 서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광고비 사례 문제 5번은 광고비와 관련된 사례였었는데 조금 되게 어렵게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많이 느꼈던 문제였고 실제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요즘에는 문제를 주다 보니 문제에서 목차를 다 쪼개주다 보니까 그냥 목차를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례를 딱 줘놓고 사례에 대해서 설명 엄청 해놓고 이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광고비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단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목차를 얼마나 가독성 있게 채점자가 읽었을 때 얼마나 얘가 잘 알고 있구나, 잘 알고 잘 썼구나 라는 거를 잘 알 수 있도록 목차를 잘 구성해서 쓰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도 좀 어려웠어요. 권리사용 계약이랑 생산지원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쉬운데 단순히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갔다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제3국에서 뭐 생산지원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물품을 갖고 와서 이거를 약간 여기서 권리사용 계약을 맺고 이걸 다시 보세공장으로 보내서 다시 들어올 때 보세공장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서 얘한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대해서 판단하라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이 2019년 문제 6번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쟁점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좀 간과하세요. 그냥 풀다 보면은 딱 문제에서 처음에 외국으로부터 뭐를 수입했다. 근데 계속 읽어보면 이거를 결국에 여기서 또 보세공장에 가져가서 이걸 수입하는데 문제에서 쟁점 물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보세공장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과 관련해서 구매자가 지급한 비용이 이 과세 가격에 포함되냐 이런 걸 막 물어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수입했다라고 하니까 수입했네? 그럼 이거 관련된 거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쟁점 물품 파악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관련해 나중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 파악이랑 쟁점 물품 파악을 은근히 안 하세요. 사례형 문제 풀라 그러면은 그냥 신나게 쟁점 비용 막 검토해놓고 하는데 그것이 쟁점 물품에 각 당사자를 잘 파악을 안 하면은 평가 판단이 먼저 틀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사례형 같은 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올해 문제의 난이도를 보시면은 다 중상이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이번 문제가 쉽진 않았던 문제였던 거고 그렇다고 뭐 내년에 뭐 쉬울까라고 기대하시기는 좀 그렇고 내년에도 아마 중상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중상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나게 문제 길게 어렵게 내다 갑자기 내년에 쉽게 되고 그러면은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기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 기출 문제를 몇 번 봤다라고 하면 이거 보면서 지금 좀 도움이 되셨을 거고 혹시 자기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복습하실 때 기출 문제를 한번 뽑아놓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번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할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이거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오늘 복습할 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이제 뭐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그 여러분 실제 받아서 적으시는 답안지 맨 앞 페이지에 써 있는 거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옆 사람이랑 똑같이 쓰면 돼요. 베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친구한테 물어봐서 너 답안지 어떻게 쓰냐? 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옆 사람한테 또 물어요. 너 답안지 어떻게 쓰냐? 나 이렇게 써. 그러면 그냥 자기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특출나게 막 자기는 막 튀고 싶어서 이상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남들 쓰는 것처럼 옆에 애가 검은 펜 쓴다? 그럼 나도 검은 펜 쓰면 되는 거고 좀 이상해서 옆에도 물어봤어. 너도 검은 펜 써? 나도 검은 펜 써. 근데 앞에도 물어봤어. 난 파란 펜 쓰는데? 그래? 난 얘가 더 마음에 들어. 파란 펜. 그러면은 둘 다 죽는 거죠, 그냥. 내년에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펜으로 그냥 깔끔하게 쓰시면 됩니다. 검은 펜으로 깔끔하게 쓰고 틀린 거 있을 때만 좀 쓰다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찍찍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막 X 막 치고 이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 문제 자체를 채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X자를 치라라는 식으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야, 얘가 여기 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이런 것도 없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것도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칠 일 있으면은 저렇게 뚝뚝 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막 쓰다 보면 말이 앞뒤가 틀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찍 긋는 거는 왜 발생하냐면은 그거예요. 암기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든지 어쨌든 공부가 좀 덜 됐으니까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공부가 나중에 많이 되면은 모의고사 같은 것도 처음 보러 가고 이러면은 거의 첫 페이지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막 이렇게 찍찍 그으면서 많이 쓰세요. 그렇게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한 4, 5월쯤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찍찍하는 것도 별로 안 생겨요. 나중에 쓰다 보면은 자기가 이쪽 부분을 쓰면서 한 3초, 5초 후에 쓸 거는 여기 머릿속에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문제를 처음 보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읽으면서 문제가 이렇게 몸을 타고 와서 뇌에 이렇게 박히고 뇌에서 이렇게 평가 판단이 싹싹 되면서 이게 계속 흘러요.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는 계속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계속 나가요. 한쪽으로 계속 나가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이거 3초 전에 발생했던 게 3초 전에 여기서 딱 생각했던 게 이쪽 손으로 써지고 있고 그럼 계속 다음 3초에 있다 쓸 거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나가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죠? 이게 저기서 별이 한 번 이렇게 반짝거리는 건 몇만 년 전에 한 번씩 반짝거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 되면은 이게 막 느껴져요. 이렇게 막 피가 아니라 막 답안이 막 이렇게 막 혈관을 타고 막 이렇게 따라 나가서 3초 후에 쓸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찍찍 그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쓰냐면은 막 이걸 써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여기서 빠바바박 쓰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막 그렇게 찍찍 긋는 거거든요. 한번 찍찍 긋기 시작하면은 뭐 일단 시간 낭비도 있고 답안지 보면은 되게 허접해 보여요. 되게 허접해 보이고 읽기 싫어요. 읽기 짜증나거든요. 짜증나면 안 되죠. 채점자를 항상 기분 좋게 맞죠? 제 기분은 뭐 나빠 상관없잖아요. 제가 뭐 합격시켜드린 것도 합격시켜드릴 수 있지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죠.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만 결국에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침침하신데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시력은 좋으시겠지만 집에도 못 가시고 여기서 이렇게 채점하면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렇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실 거예요. 나중에 일도 하시다 보면은 막 이렇게 어떤 글 같은 거 막 보는데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막 가끔씩 업체나 뭐 여기서 막 물어본다든지 뭐 물어보면 이제 막 전화로 막 설명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럼 막 글로 좀 정리해서 보내면은 내가 답장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써서 보내줘요. 써서 보내주면은 일단 잘 모르기 저보다는 잘 모르겠 저보다 잘 알면은 약간 저를 약올리는 거거나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보다 잘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보면은 막 글이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막 그런 거 있으면 막 일단 그런 것부터 다 정리한 다음에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바꿔놓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막 찍찍 그어져 있고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막 그러면 짜증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실수가 안 나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가 많이 돼 있고 이게 쓰는 게 진짜 이게 진짜 느껴져요. 여기서 이렇게 수입 물품의 과세가 경험 여기서 이렇게 문신처럼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문신 같은 게 막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좀 중요한 거는 각 문제별로 끝 쓰시는 거랑 마지막에 다 쓰고 나서 이하 여백 쓰는 거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쓰실 때는 제가 그동안 뭘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 쓰실 때는 항상 문제 끝나면은 끝 쓰는 거 그리고 비록 문제 2개나 3개 드리겠지만 50점짜리면 아니면 하나를 드리겠지만 하나를 쓰는 3개를 쓰든 2개 문제를 쓰든 자기가 답안을 다 쓰면 끝에는 이하 여백을 쓰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좀 잘 들여놓으셔야지 나중 되면은 실제 시험 가서 이런 게 습관 안 들이면은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실제 시험 가면은 사람이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끝 이런 거 안 쓰다가 나중에 쓰다 보면은 답안지 쓰다가 한 문제 3번 정도 쓰다가 아씨 끝 안 썼다. 그러니까 1번부터 와서 다시 끝 쓰고 이거 와서 또 끝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종이 한 번 넘기고 이런 것도 되게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거든요. 맞죠? 불필요한 행동은 가능한 한 없어야 돼요. 프로게이머나 이런 애들 보면은 불필요한 행동을 없애려고 키보드랑 마우스 같은 것도 다 자로 재놓고 배치를 하고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항상 답안을 쓸 때 자기가 불필요한 행동을 좀 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답안지도 잘 넘어가게 하려고 딱 받으면은 딱 반대로 딱 절반 접어서 펜으로 이렇게 한번 딱 피고 한 장 한 장씩 다 넘기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야지 넘길 때 이게 잘 넘어가거든요. 약간 그 징크스처럼 내가 그걸 안 하면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더라고요. 항상 딱 받으면 딱 뒤집어서 한번 딱 긋고 하나씩 다 넘겨놓고 이 넘기는 순서도 그때 있었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다 넘기고 오른쪽으로 한번 다 넘기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테니스 선수 중에 뭐 우리 사람 있잖아요. 나달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막 서브 한번 넣기 전에 막 이쪽 한번 만지고 이쪽 한번 만지고 막 머리 이렇게 한번 넘기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정도로 약간 좀 뭐 운동선수라든지 내년에 가면 이제 관세사 되려고 사람들 다 모여서 서로 올림픽 같이 뭐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는 거지 뭐 그 작자의 싸움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웬만한 자기가 최상의 컨디션이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불필요한 행위나 이런 거 안 할 수 있도록 끝이랑 이하 여백 이런 거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놓으시길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보시면은 대충 다 아시는 거니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 쟁점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쟁점 파악이 잘 돼야지 답안이 잘 나오겠죠. 아무리 자기가 분량을 막 20쪽을 썼다고 하더라도 쟁점 파악이 안 되면은 진짜 엉뚱한 걸 쓴 거예요. 엉뚱한 걸 쓰면은 읽지도 않아요. 대충 딱 목차 봤을 때 왜 A를 물어봤는데 B를 썼지? 완전 속았네.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차 같은 거, 제목 같은 거 다는 것도 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목차 구성할 때도 보시면은 순서에 따라서 빠짐없이 키워드 활용하고 문제에서 언급된 모든 부분을 활용하고 그리고 목차 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50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로마자 대문자 수준의 목차부터 시작해서 쓰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얘네 뭐 가보면 알겠지만 옆에 사람 어떻게 쓰는지 보고 옆에 사람 다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50점은 거의 다 로마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는데 나만 혼자 나는 로마가 싫어. 나는 아라비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숫자 1 아니면 1점, 가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쓰는지 상관없는데 사실 뭐 이런 거 목차 순서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그냥 다들 그 로마자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걸 목차 갖고 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옆에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해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막 너무 처음에 로마자 쓰고 한 칸 띄고 내용 쓰고 그 다음에 두 칸 띄고 막 이렇게 쓰면은 너무 빈칸이 많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자기가 했는데 그게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두 칸씩 안 떼도 되고요. 그냥 목차 쓰고 바로 쓰시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1번 문제를 쓰잖아요. 1번 문제를 쓰면은 그 목차의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를 썼어요. 근데 자기가 이 로마자 다음에 항상 한 줄 띄기로 했어. 그럼 한 줄 띄고 나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두 줄 띄는 거에 자기가 좀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 줄을 뗐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고 목차 1번이 나오겠죠? 목차 1번이 나왔으면은 여기서 뗐으면은 여기서도 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신나게 쓰니까 막 여기서 그냥 안 띄고 써.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는 띄고 나서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안 띄고 목차 3번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글이 이게 목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뭐 거칠일 뿐인데 이건 좀 거칠일 뿐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 개인적으로 좀 허접해 보이더라고요. 허접해 보이고 글이 좀 허접해 보여. 허접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맞죠? 좀 폼이 나야 되니까 저런 것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대로 안 해도 되지만 자기한테 맞는 목차 그 구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목차 구성을 자기가 잘 익숙하게 갖고 있어서 이런 거 갖고 나중에 답안 쓸 때 고민하면서 몇 줄 뗐더라? 여기서 몇 줄 뗐지? 갑자기 앞 페이지 가갖고 막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습관을 좀 잘 들여 놓으셔야 되는 거고 문제 이거 좀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문제를 쓰기 전에 1번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지 그냥 여기다가 1 이렇게 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고 문제 1번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1 해놓으면은 1 해놓고 여기다가 문제 요약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 요약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원칙은 문제를 쓰는 거지만 문제가 긴 경우엔 요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고 여기다 문제 안 쓰고 그냥 1 이렇게 쓰면은 목차랑 좀 헷갈려요. 맞죠? 목차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힘들어도 아니면 문 1이라고 쓰든지 문제 1 뭐 퀘스천 이렇게 쓰든지 뭐 상관없어요. 뭐 퀘스천 좀 구린 것 같고 문제 이렇게 쓰세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냥 정석입니다. 문제. 쓸 때도 그냥 이렇게 줄 그어져 있으니까 이쪽 가서 쓰세요. 이쪽 가서 쓰시고 막 어떤 분들은 그냥 난 죽어도 가운데 정렬이야. 이런 분들도 많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한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저도 막 답안 많이 봤는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고 반드시 여기에 문제 요약하셔야 됩니다. 문제 요약하는 것도 짧게라도 쓰세요. 뭐 4방법과 관련된 문제면은 4방법 관련 문제 이렇게 쓰고 아니 문제에서 광고비 관련돼서 물어봤다라고 하면 광고비 관련 문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라도 문제의 키워드, 문제 키워드 이런 거라도 좀 간략하게 쓰고 나서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안 서술 보시면은 배점에 맞춰서 분량 구성해서 서술해라 라고 하는 거는 10점짜리 문제면 최소한 한쪽 반에서 두 쪽은 돼야 되는 거고 50점짜리 문제면은 최소한 7쪽, 8쪽, 많으면 9쪽, 10쪽까지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쓴다 해서 점수 많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써서 점수 많이 받았는데 또 많이 썼는데도 점수 조금 받으시는 분도 있고 13쪽, 14쪽 썼는데도 점수 의외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모릅니다.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양치기거든요. 저는 양치기라서 웬만하면 양치기도 양 많이 쓰는 거는 일단 자기가 글씨 속도가 빠른지를 봐야 돼요. 글씨 속도가 빠르면은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많이 쓰면 아무래도 조금 쓴 사람보단 낫겠죠. 맞죠? 글씨 많이 쓰는 것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관세법 외우는 것보다 글씨 빨리 쓰는 게 더 중요한 시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그러면 많이 쓰면 합격해 시켜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씨 빨리 쓰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겠죠. 맞죠? 축구하면 공만 잘 차면 되지. 달리기 빠른 애들도 달리기만 빠르면 축구 잘하는 거냐라고 하면 달리기 빠른 것도 축구 선수의 능력이잖아요. 맞죠? 킥이나 헤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 빠른 것도 능력이니까 어떻게 보면 글씨 빨리 쓰는 것도 능력이니까 글씨 빨리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쓰세요. 많이 쓰면 아무래도 배점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쓰시면 좋고, 그리고 흐름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서술해라. 글씨 또박또박 크게 서술하라.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려서 지겹지만, 글씨 좀 작게 쓰시는 분들은 좀 다른 거 옆 사람들이랑 글씨를 비교해 본다든지 해서 글씨는 크게 쓰시는 게 맞고요. 글씨를 작게 쓰면은 항상 교수님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쓴 답안을 원본을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서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A 교수님한테 채점하세요 거기다 찍찍 그었는데 그걸 또 교수님한테 갖다 드리면은 화내시겠죠. 다 복사해서 합니다. 다 복사해서 두부로 복사해서 각각 보시는 거기 때문에, 복사하면은 화질이 뭐 프린트 좋은 거기 쓰겠지만 아무래도 복사하면 원본보다는 조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작게 쓰면은 복사했을 때 진짜 안 보여요. 저도 가끔씩 뭐 학원에서 이거 PDF로 썼으니까 채점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원본보다 PDF는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씨 크게 쓰시면은 조금 더 잘 보여요. 조금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글씨는 웬만하면 크게 쓰시고, 크게 써야지 답안지도 꽉 차 보이고 좀 나요. 작게 쓰면은 그거 좀 쫌생이 같아 보여요. 쫌생이 말고 관세사는 좀 호탕한 사람들이 합격해야 되니까 호탕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법 규정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쓰고 협정은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사례형 문제 접근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